지금부터 실전고수 특별 강연 두 마리 토끼 잡는 미래학군 투자 비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동산으로 아이 학비 번다 저자 현 월처재테크 대표를 맡고 계신 이주현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나는 부동산으로 아이 학비 번다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걱정이 많았어요. 그 강연장에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근데 저도 어제 오후 4시에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 휴원하겠다고. 그래서 아기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저는 지금 패닉이 왔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하죠. 오늘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인데요. 1시간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10분 추가 연장 받아가지고요. 질문 5분 이렇게 받아드릴게요. 뒤에 서 계시는 분들 좀 불편하실 텐데요. 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 거니까 오늘 강연 주제는 두 마리 토끼 잡는 미래학군 투자 비법입니다. 이제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오늘은 이제 처음 뵙는 분도 많고 그냥 기사를 보고서 이제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는 필명은 월천대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이게 월세 1,000만 원 받는 그런 뜻이에요. 경매하시면 주로 많이 이제 쓰는 닉네임이죠. 작년에 나온 책이 나는 부동산으로 아이 학비 번다라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부동산 실전 투자자예요.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 전업 투자자고요. 부동산 직방 칼럼을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거기서 학군과 부동산이라는 칼럼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방 TV, 그 직터뷰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아시아경제TV와 함께 살까 말까.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의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해소해 드리는 그런 방송을 했었고요. 올해는 아주 초보자의 눈에 맞춰서 정말 쉬운 내용들을 직방과 함께 직터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천재테크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다양한 수업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깊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수업에 오셔서 좀 긴 수업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뭐 간단하게 묻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료 세미나도 요즘 진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지치고 힘드신가 봐요. 표정이 굳어 있어요. 약간 좀 표정을 좀 풀어보세요. 그래야 강사가 앞에서 더 많이 알려준답니다. 좋다. 이거는 작년에 아시아경제TV와 함께 했었던 살까 말까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도 유튜브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상한가가 뭔지, 후분양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아도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가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방과 함께 하고 있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25편 남았고요. 이제 요즘에 이렇게 전문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매경, 그다음에 조선일보, 그다음에 한국경제, 그다음에 국민일보 등에 지금 기고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이 이제 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렇게 이런 큰 무대에 쓸 수 있는 자격도 좀 주어졌고요. 제가 16년에 처음으로 학군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사교육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과목. 그거를 10년을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자 쪽에 들어오고 보니 그 당시는 25평 아파트가 너무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25평을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너무 올라타는 말에 다시 올라타는 것 같은 거예요. 가는 데마다 너무 부동산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3평을 한번 보았어요. 33평을 투자하려고 봤더니 아무 데나 투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33평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살펴봤더니 아이가 중학교 갈 때 정착할 때 갈아타는 집이 33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다 그랬죠? 사교육 선생님 10년 했다 그랬죠. 강남, 대치동, 반포, 잠실, 광장동 여기가 주 베이스로 학원을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그런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제가 최초로 학군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내는 최초 강사가 되었고요. 그때는 대치동, 목동, 중계동, 분당, 평촌, 일산 여기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주제로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강의가 잘 돼서 이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된 거고요. 17년도에 책이 나올 때는 약간 장이 변화돼 있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현재 학군 말고 이제 앞으로 학군이 좋아질 미래 학군. 지금 학군들은 그 당시도 많이 출간될 당시에 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더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가격이 더 상승할 만한 여지가 있는 미래 학군을 책에 이제 짚어놓았는데요. 그것이 도심 재생을 통해서 아주 큰 규모의 발전을 일으켜내는 마포, 성동, 그다음에 강동구를 추천을 했었고요. 2017년 4월에 출간된 책이에요. 그다음 서울시의 재개발을 추천을 했고요. 그다음 마곡에서 출퇴근에 인접한 곳을 책에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판교동을 추천했고요. 판교는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이제 뒤에 장표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 신도시 학원가를 어디에 생길 건지 책에 예측을 해놨어요. 17년 4월에. 사실 강의할 때 16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위례, 미사, 동탄에 이런 위치에 학원이 생길 거다라고 제가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치에 학원이 생겼어요. 제가 점쟁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학군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투자하세요? 제가 항상 강연 가면 항상 세미나에서 묻는 거예요. 왜 투자하세요? 아버님 왜 투자하세요? 아직 생각 없으세요? 오늘 여기 세미나도 태풍을 뚫고 오셨잖아요. 대부분들 여쭤보면 경제적 자유가 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가 곧 다가온다. 아니면 뭐 아이에게 더 나은 이제 환경을 주기 위해서 가끔 특이하신 분이 남편 빨리 은퇴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특이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유는 다양하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이런 분들이 이 재테크에 대한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그죠?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IMF 때요 집이 정말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엄마 빚을 고스란히 제가 다 받아요. 그때는 파산 신고 이런 거 제가 몰랐어요. 경제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전혀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정말 딱 3천만 원 갖고 결혼을 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정말 사랑만 갖고 결혼을 한 거죠. 그때는 맞벌이 부부가 사랑만 가지고 맞벌이를 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시댁과 친정에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이는 갖지 말자. 저희는 너무 가난하게 결혼했기 때문에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애도 낳고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사교육을 10년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는 안 생긴다고 하자. 그게 열심히 잘 살았죠. 그런데 덜컥 아이가 생겼어요. 거의 40이 다 돼서. 저는 지금 43살인데요. 아이가 굉장히 어려요. 아이가 진짜 늦게 생겼거든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교육을 제가 10년 했다 그랬죠. 덜컥 겁이 났어요. 아, 이제 어떡하지? 우리 애가 대학 가면 내가 60이 넘는데 나는 또 학원 계속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을 거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부모님 2분,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엄마 3분이 다 보험이 없으세요. 너무 듣기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저희 엄마는 암도 2가지 암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보험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보험료를 병원비를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가 생기면서 총체적으로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다가왔던 것이 부동산이에요. 저는 엄마가 법무사 사무실을 20년 넘게 운영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약간 부동산에 대한 조기 교육이 돼 있어요. 대학교 때도 엄마랑 같이 등기소에 운전해주면 엄마가 이렇게 운전할 때 용돈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타이핑 쳐주면 돈 주시고 해서 그럼 뭐 근저당 뭐 이런 거 저는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왔더니 처음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냥 심플하게 1년에 오피스텔 한 채. 그래서 30만 원이 남으니까 10채를 사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아주 간단한 생각으로 부동산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그 사교육 선생님이기 때문에요. 사실 저녁에 일을 해요. 그래서 남의 아이 돌보느냐고 사실 내 아이를 잘 못 돌봐요. 저희 선생님들은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일하는 그 학원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게 저에게 정말 간절했고요. 부동산으로 인도한 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부동산만 하면 너무 꽃길일 줄 알았어요. 월세 받는 여자 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을 해보니까 지금 임대 사업자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월세 받는 분. 아, 월세 안 받으세요? 월세 받게 해드릴게요. 월세를 받아보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은 정말 그 소비자를 위한 거고요. 이 집주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법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누수가 나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되고 뭐 태풍이 불어서 유리가 깨져. 그것도 집주인이 고쳐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부동산이 꽃길은 사실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에 공부를 안 하고 부동산에 들어왔더니
실수가 많았어요. 정말 황금 같은 시기에 13년에 제가 부동산에 들어오거든요. 저는 2007년부터 투자를 했지만 정말 저의 원년 투자는 2013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만삭에 배불렀을 때. 오늘 유모차 끌고 온 엄마도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만삭 때 배불러서 처음 투자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 시작했던 종목이 오피스텔. 근데 13년도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미 상승기가 다시 반등하는 변곡점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시세 차익형이 아닌 그러니까 수익형이 아닌 시세 차익형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저는 아주 좋은 시기에 수도권 장에 진입한 건 맞았으나 저에게 실수는 뭐였냐면 종목을 잘못 고른 거예요. 같은 분당에 가서도 저는 아파트를 사지 않고 오피스텔을 사 모았어요. 위례에 가서도 14년에 미분양난 신안이라든가 뭐 호반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를 주순 게 아니라 저는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왔어요. 그것도 두 채나.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도 흑역사가 있는데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그 재건축, 재개발 이런 도심 재생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같이 학군과 맞물려서 미래학군이라는 것을 좀 접목을 했고요. 이제는 분양도 좀 눈을 떠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시는 아파트 전세 투자, 요즘 갭 투자란 말 싫어하잖아요. 전세, 레버리지 투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투자하는 그런 전문 투자자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늦게 들어와도 사실 꾸준히 10년만 하면 이 부동산은 어쨌든 돈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주식처럼 사실 손절매도 힘든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저축을 해서 집을 사는 것은 단연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정말 불가능해요.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요, 오늘 머릿속에 싹 지우세요. 저는 항상 세미나 오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게 있어요. 저와 함께 뇌를 빨아야 돼요. 뇌를 빨아야 돼요. 투자자의 마인드로 바꾸지 않으시면 저희같이 전문 투자자들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집을 보러 가시면 어떤 행위를 하죠? 집 보고 나서 꼭 구경하고 사시죠? 요즘 같은 때는 진짜 집 보시면 안 돼요. 집을 보고 그 다음 과정이 있죠.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어머니한테 물어볼게요. 라는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문 투자자분들은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바로 물건을 고르고 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순발력에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가면 이 순간부터는 투자자로 뇌를 깨끗하게 세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소비에 대한 것 버리시고요. 그다음에 저축해서 집을 산다?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아니 그러면 저 강사 양반 나한테 무리하게 대출하라는 거야? 맞아요. 대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무리한 대출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묘안을 한번 쥐어 짜봤어요. 저 돈이 없었잖아요. 대출은요, 좋은 빚을 늘려야 되고요. 나쁜 빚을 늘리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나의 자산이 늘어나는 이 빚은 좋은 건데 만약에 외곽에 타운하우스를 샀다. 수익형 호텔을 했다. 그다음에 토지, 기획 토지로 쪼갠 거 있잖아요. 지분 쪼갠 거, 막 이런 걸 샀다. 막 개발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나쁜 빚을 여러분에게 증가시키고요. 그 땅 자녀한테 물려줘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빚, 강남의 아파트를 2억 갖고 갭 투자를 해놨다든가, 그저 잠실에 1억 5천 갖고 갭 투자를 해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산이 늘어나는 좋은 빚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단 투자할 때 가장 많이 혼동되거나 실수하시는 점이 이겁니다. 사실 이 장표가 오늘 찍어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자 보세요. 무주택자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무주택자? 아 좋다. 요즘에 무주택자 정말 좋죠. 이 무주택자 중에서 지금 가점이 60점 넘는다. 손 들어 보세요. 무주택자인데 가점이 60점 넘는다. 그러면 소위 뉴스에 나오는 로또 청약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60점이 안 넘으면 무주택자일지라도 내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1주택자다 나는. 지금 이분들이 가장 답답하고 속이 아주 막 미치게 열불나죠. 대출은 줄었고 갈아탈 집은 너무너무 올라버렸고, 우리 집도 올랐지만 내가 갈아타고 싶은 더 좋은 동네 집은 정말 더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이 1주택자 분들은 청약도 못하고 진짜 열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당신은 적폐입니까? 지금 3주택 이상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3주택 이상인 분. 그만 손 안 드신 분은 뭐야.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강의의 난이도를 맞추잖아요. 자, 우리 적폐분들 이 중에는 5채 넘는다. 저도 넘어요. 네, 우리 지금 난리 났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맞아요. 지금은 퇴로가 막혔기 때문에 자, 이것도 내가 다주택자일 때 5채 이하이냐 아니면 6채가 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집니다. 지금은 비과세를 고려해야 되고요. 양도세, 절세가 아주 핵심 키입니다. 1억 이상 차익이 난 서울에 있는 물건이 많다면 양도세 고민을 하게 되실 거고요. 경기도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갭 투자를 했다면 사실 양도세는 중과되거나 조금 더 가산이 돼도 사실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양도세 정말 조금 내거든요. 자, 1주택이신 분들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셔야 되고, 이제 좀 다시 규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1주택자도 더 뭐 기간을 늘리고 뭐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1주택자들을 건드리는 건 정말 비열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집 하나 가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시작 전에요. 이 부동산 투자 로드맵을 확실히 해야 돼요. 도토리 굴리기. 나는 1년에 1억 이하의 돈만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장 초반에는 한 5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게 소액이었다면 지금은 1억이 소액이에요. 소액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도토리 굴리기를 하는 이 시점에서 강의를 다니시거나 이런 세미나를 다니시거나 그러면 1주택이거나 무주택이신 분들은 절대로 도토리를 굴려서 개수를 늘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이미 자산이 없어도 쥐어짜면 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개수를 많이 늘렸을 때 나중에 또 정리하는 시간이 들어가고요. 일단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1억 정도가 차익이 났을 때 양도세로 비과세를 받으시면요. 갭 투자 5개 정도 해서 한 정말 내 통장이 순수 떨어지는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그겁니다. 해보면. 그거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호박 굴리기. 아까 손 들었던 무주택자, 그 다음에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 그 다음에 아까 5채 미만이었던 분들은 빨리 포트폴리오 조정하셔서 좀 더 알차고 좋은 거, 똘똘한 한 채, 한시적 1가구 2주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양권 하나, 입주권 하나, 그 다음에 내 집 하나 이런 식으로 비과세 전략을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아까 저 6채 이상인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전략을 쓰기가 어렵죠. 이렇게 호박 굴리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소액 투자자다. 그래서 정말 돈이 쥐어짜도 1년에 1억 이상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이 도토리부터 굴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럼 개수가 막 늘어나겠죠. 지방 아파트도 생기고 인천, 경기, 나는 언제 서울에 등기 쳐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피 투자, 풀피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자, 이런 도토리를 굴렸을 때 한 10채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신을 퍼뜩 차려야 됩니다. 진짜 사정없이 개수가 금방 늘어나요. 집 사는 거 너무 쉽거든요. 3채 정도만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집 사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해보신 분은 경험 있죠, 그죠? 나도 모르게 집이 자꾸 늘죠.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지금 같은 시즌에 다시 시즌이 돌아왔죠. 지금 다시 장이 살았죠. 얼른 못난이 연식이 높은 것들은 매도를 하고 3채 팔면 한 채로 갈아타야 돼요. 더 좋은 지역, 더 신축으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반드시 호박 굴리기부터 목돈으로 시작하신 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나중에는요, 이렇게 큰손 투자자로 이렇게 여기 있지 마시고 지금 돈을 버신 분들은 어떤 세미나 들으러 다니시는지 알아요? 법인 설립 투자나 그 다음에 양도세, 세금 강의 듣지 이렇게 부동산 세미나에 와서 앉아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웃으시는데 맞아. 지금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세금과의 전쟁이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을 막 알아봐요. 법인으로 이제 쉴 순 없잖아. 그죠? 자, 이제 요거를 시작 전에 부동산 투자 로드맵을 확실히 하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저축으로 집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단연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저축액과 이자는 집이 상승하는 가격을 못 따라갑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저축을 하지 마십시오. 저를 오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뇌를 빨았잖아요. 그죠? 뇌 세탁을 했죠. 우린 투자자잖아요. 이제 실거주 한 채를 사는 것도 사실은 투자자입니다. 내 집을 한 채 사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바라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저축을 하지 마시고요. 저축 플러스 그다음에 가족이 갖고 있는 보험을 전부 다 재설계를 해보세요. 만약에 남편과 나와 나이 차이가 좀 나면 남편의 종신보험은 살려두시고 본인의 종신보험은 없애도 좋습니다. 죽어야 나오는 돈이니까 자녀한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것만 놔두고 내 거는 사실 실손보험이 있으면 암만 커버가 100세까지 된다면 종신보험은 해지해서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뭐 직계 가족의 암이 많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재설계를 하시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카드값. 이 카드값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달 쓰시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줄여서 생활비를 줄여서 이자를 내는 것은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내가 매달 저축하던 저축액
내가 맨날 내던 보험액을 좀 깎은 거, 그 다음에 카드비를 줄인 거,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대출 가능한 이자의 이제 원금 상환액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절대로 무리되지 않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나의 자산을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얼마짜리를 살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보통 저한테 오면 3억 있다고 얘기를 해요. 4억 있대. 근데 쥐어짜서 재무 설계를 다시 해보면 이 친구는 7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살펴보냐면 이런 걸 줄여서 이자를 얘가 진짜 낼 수 있는가, 무리하지 않고 이걸 봐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3, 4억짜리가 아니라 7억짜리 주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3, 4억 갖고 노원구 중계동에 20년이 넘은 25평 아파트를 보고 있었는데, 근데 또 그 친구는 특별공급 대상자였거든요. 그래서 7억에 준하는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돈 납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확 껑충되는 거죠. 근데 이게 투자를 해보다 보면요, 다주택자 아버님이 정말 마음이 와볼 텐데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쥐어짜잖아요. 돈이 계속 나오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주택과 무주택이 많잖아요. 그럼 지금 굉장히 깨끗하신 거거든요. 최대한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돈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시고요. 자기의 자산 파악, 그다음에 나의 이자 감당액, 이 두 가지가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그 책에는요, 어떻게 카드값을 아끼는지 나와요.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그 소비 지출 항목을 다 빼는 거예요. 커피값, 그 다음에 밥값, 이런 것들. 저는 3년 동안 절대 커피를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밥을 사줘야 되는 접대성 외식이 아니면 식구들끼리도 외식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딱 3년을 그렇게 했어요. 코스트코도 끊었고요. 코스트코 가면 놀랍죠? 한 번 가면 30만 원씩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저는 그런 걸 안 하면서 그 돈을 여러분들 커피 사드실 때, 외식하실 때 저는 몽창 이자 냈어요. 너무 똘똘하죠? 저 같은 며느리 두고 싶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출렁출렁 부동산 사이클이 움직이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걸 믿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여기서 이 그림을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오늘 세미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상향,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믿으시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아, 어머니 내 스타일이신데요. 저도 오른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조정이 있지만 조정을 받을 땐 입지가 확실하다면 안 팔면 그만입니다. 그러신 분들이 지금 버텼죠? 근데 그거는 공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실거주기 때문에. 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간단한 공식 알려드릴게요. 진짜 간단해요. 정부가 사라고 할 땐 사고요, 하라고 할 땐 하면 되고요. 대출 받으라고 하면 대출하면 되고, 재건축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알려드릴게요. 하지 말라고 할 땐 이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규제가 막 나오잖아요. 규제책이 나오는 동안은 우리는 상승 구간에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상승 구간 안에 있습니다. 지금이 하락 구간이면요, 부양책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추가 지역 더 규제한다 그러죠. 더 투기 지역도 더 늘리고 투과 지역도 늘리고, 그죠? 안양하고 광명은 지금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광명. 자, 보세요. 이제 증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초기에 지금 빨간색 그래프를 구간을 보면 이때는 부양 정책을 썼어요. 집을 사라고. 박근혜 정부가 처음 들어서고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제일 13년에 1가구 1주택이 집을 팔면 취득 후 양도세 5년간 면제해 줬습니다. 양도세를 빼주겠대요. 이 뉴스를 보는 순간 부동산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뛰어갔습니다. 어디로? 갭이 붙어서 내 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기 1기 신도시를 무조건 뛰어가서 되도록 많이 샀어요. 정말 똘똘하신 분은 경매로 그분이 1가구 1주택인지 확인을 하고 현장 가서 낙찰받았어요. 낙찰 거의 반값에 받았겠죠. 13년도에. 전부 다 양도세 면제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사야 돼요. 그 다음 또 후속 조치가 나와서 금융규제 대출을 완화해 줍니다. 지금 LTV, DTI 묶었죠. 이때는 대출 받으라고 풀어줬습니다. 뭐예요? 대출 받아서 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랄 때 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청약 조건을 완화합니다. 왜요? 청약하라고, 이제 청약 제발 하시라고. 근데 14년도 15년도에도 청약 시장이 굉장히 얼음장이었죠. 그 다음 재건축 연한 단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요. 그 다음 지금은 재건축 거꾸로 규제를 하잖아요. 이때 완화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재건축 소유주라면 빨리 재건축이 가장 될 것만 같은 그런 단지로 뛰어가서 얼른 사고
추진 일을 하든지 조합 일을 들어가든지 뭐 대의원을 하든지 아니면 친해지든지 해서 이분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곳 혹은 이미 조합이 활발한 곳에 가서 몇 년 동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딱 3년 동안 유예를 해줍니다. 그럼 이 얘기 뭐죠? 3년 동안 재건축 하란 얘기죠. 근데 왜 안 지키시고 지금 와서 재건축 초과 환수제 받는지 안 받는지 난리를 치시는 겁니까? 나라에서 얘기해줬잖아요. 여러분한테 몇 년 동안 하라고? 3년 동안 진행하시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령이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 조합원도 이제 최대 3채까지 분양할 수 있게,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정말 재건축을 하라고 풀어줍니다. 재건축은요,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가 돼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제를 폐지해줬기 때문에 마음껏 높여서 일반 분양분에 대한 수익을 다 조합이 가져가라는 그런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이 13년 12월 29일 이후에 저희가 조금 기다렸다가 이때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전세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약간 장이 풀리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재건축을 늦어도 15년도 내지 16년도 초에는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합원이면 3년 동안 빨리빨리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는 반대로 초록색 구간입니다. 주택이 과열되기 시작하자 15년도 봄에는 대출을 풀어줬다가 7월 22일은 갑자기 대출을 또 묶습니다. 봄에요. 15년도 봄에 디딤돌을 막 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름에 디딤돌을 묶었어요. 근데 대출은 좀 덜 받으면서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집을 사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16년도에 중도금 집단 대출을 규제하면서 9억짜리 집을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허그도요, 이제 중도금 대출이 1인당 2건,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4건 할 수 있게 그렇게 그전에는 무제한이었어요. 무제한. 그래서 막 미사에 미분양난 아파트를 5채씩 이렇게 사신 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개수를 묶어 놓습니다. 자, 이 규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무슨 힌트를 얻을 수 있나요? 서울의 고가 아파트가 9억을 돌파하겠구나. 부자들의 아파트는 부자들만 살 수 있겠구나. 청약 아무나 하지 마. 왜? 부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일방 분양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돈 있는 우리끼리 할 거야 라는 시그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재빨리 눈치를 채시고 돈이 되시는 분들은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정부 규제에 다 나옵니다. 자세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년에 가장 강력했던 파리 대책,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재건축, 그다음에 심지어 재개발 투자까지. 지난 장을 보신 선배 투자자분들은요, 이 재개발까지 묶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을 거예요. 풍선 효과가 재개발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재개발은 좀 유효합니다.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파리 대책의 기본이죠.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눠놨고, 그다음에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 외라고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비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조정 규제를 좀 덜 받습니다. 그래서 광교가 많이 오른 거예요. 광교는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70%의 대출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그 투기 과열지구에 안양이라든가 광명이 포함될 확률이 높고, 특히나 이제 광명은 정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럼 조합원 지위 양도부터 관리처분 이후에 뭔가 많이 복잡해지고 재당점 금지에도 걸리게 되죠. 그다음 투기 지역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동작구라든지 몇 개 이제 구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대출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 투기 지역 내에서 이제 조합원이었을 때 물건을 아예 사고 팔고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제약이 걸립니다. 자, 파리 대책 때 저 장표를 보여줬을 때 저희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우리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투기 지역은 무슨 지역인가요? 투기 해라 지역. 그죠? 정보 찍어준 거예요. 투기 해라 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투기가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죠? 조정 대상 지역. 집값이 조정될 것만 같은 지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빨라요. 그렇게 과열될 것 같은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더 과열되지 못하도록 수요를 억제시키려고 묶어놓은 거예요. 자, 이해가 조금씩 가시죠? 항상 거꾸로 왜곡해서 봐야 돼요. 거꾸로 왜곡해서. 자, 찍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를 사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집값이 처음에 시작할 때요, 강남구와 비강남의 가격 차이가 신축 기준으로 딱 2배였어요. 강남이 14억에서 15억 할 때 강북은 한 8억에서 9억 정도 했습니다. 그죠? 제일 좋은 지역이 2배. 지금도 2배. 강남의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얼마 전에 29억 5천, 비로얄, 그다음 로얄 30억의 매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25평은 평당 1억 돌파했고요.
지금 30억 33평이. 그런데 마포구에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와 경희궁자이가 지금 14억에서 15억, 호가는 16억까지 가거든요. 가격이 올랐죠? 어떻게 올랐죠? 2배. 이 2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승기에 어디서 2배를 벌고 싶으신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집값이 전부 다 2배씩 올랐는데 어딘가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노른자 지역이 많아졌어요. 서울의 wen간에선 다 10억이에요. 10억 서울이.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인데 참 똘똘하신 분이 너무 많죠. 이게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것은 서울시 생활권이라고 하는 2030, 그다음 서울시 생활권, 서울시 생활권을 다 권역별로 묶어서 어떻게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것을 다 공표를 해서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 새로 어떠한 노선들을 합쳐줄 건가. 그래서 개발계획 2030과 그 다음에 새로 뚫릴 노선들을 합쳐놓은 지도고요. 그 지도에 제가 어설프게 2호선과 9호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투자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실 때 내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뭐 시댁 옆에 살아야 된다든가 아이 때문에, 아니면 뭐 직주근저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살아야 된다. 근데 나는 지금 월급도 많고 모아놓은 돈도 꽤 된다.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시는 약한 지역은 월세나 전세로 사시고요. 센 지역에, 향후에 이사 가고 싶은 지역에 전세 레버리지를 삼든 대출의 지렛대를 삼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대출 이자가 감당이 된다면 미리 사두시면 돼요. 해짐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원리만 지키면 투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저희가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2018년 수도권의 상황은 어떤가요? 보유세 발표 후 매수 심리가 부활했습니다. 정말 짠 듯이 3월 31일까지 딱 끝나고 나니까 4, 5, 6 부동산 사장님 정말 손가락을 빨았어요. 아무리 통일로 라인의 재개발이 좋다고 얘기해도 저희 수강생들도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대조가 피 1억 3천, 1억 4천이 막 나왔거든요. 지금 피가 3억이에요. 올 봄 얘기예요. 올 봄 3월달 이런 얘기 때. 지금 거의 뭐 6개월도 안 돼서 1억 7천 이상 올랐죠. 그땐 그랬어요, 분위기가. 근데 보유세가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근데 막 이제는 인터넷 매체가 발달돼 있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그런 것을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카페 활동과 그 다음에 오픈톡이 있어요. 그룹톡 1000명씩 들어가 있는 카카오 그룹톡, 오픈톡. 그 다음에 각 선생님들마다 밴드를 활발히 운영을 합니다. 저도 정규 수강생들끼리 밴드가 있어요. 정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기사와 현장에 온도 차이가 있어요. 벌써 현장은 막 매물이 팔리기 시작해서 개수가 막 이제 찍히기 시작해요. 잠실주공 5단지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10개 거래됐다. 저번 달 내내 2개 팔았는데 10개 거래됐다. 바닥 물건 몇 개 안 남았다. 딱 감지를 했죠.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 중에 실거주를 염두하고 있었던 수강생들 몇 명한테 빨리빨리 카톡을 쫙 해줬어요. 뛰어가서, 그때 화요일이었거든요. 목요일, 금요일 넘기지 말고 계약하고 와. 부동산에 무조건 앉아서 집도 보지 말고 무조건 나오면 계약해. 토요일 날이 넘기면 계약하기가 어려울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뉴스에 언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현장이 항상 더 빠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현장입니다. 실제로 토요일이 되자 매도자분들이 눈치를 챘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집을 보러 오기 시작하고, 하루에 3팀 이상 집 보러 오면 기분 이상하죠. 이상하죠. 쎄하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집도 안 보여줬는데 막 계좌 달라 그러면 갑자기 집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장이 훨씬 더 빨리 풀렸어요. 원래 장 풀릴 때 한 달 정도가 걸려요. 온기가 이렇게. 근데 이번엔 너무너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일주일 동안 바닥 물건이 쫙 소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물이 없어졌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않는다면 빨리 매도하세요. 그 지역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주택이, 여러 가지 주택이 있는데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너무 살기 좋은데 집값이 안 올랐어. 살기만 좋겠지. 살기만 좋겠죠. 거주 가치라는 게 있고요. 투자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 동네는 거주 가치는 너무 좋지만 집이 낡았는데 개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떨어져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갭이 붙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값이 붙어버리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 지역에 지금 주택을 갖고 계시면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는 나겠지만 아까 같은 그 2배 집값이 오르는 상승폭을 굉장히 조금 느끼고 아쉬운 마음으로 퇴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주택들은 빨리빨리 지금 또 장 풀렸으니까 팔리면 얼른 과감하게 파시고 갈아타세요. 더 좋은 걸로. 어차피 많이 안 올라요. 그다음 서울의 청약이 열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자녀 세대도 온라인 접수로 바뀌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막 10,000대 1, 20,000대 1이 됩니다. 그 한 채 두 채가 나오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서울에 청약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런 사람들 막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것도 제한했거든요. 수도권 사람들만. 근데 지금 그렇게 톡이나 밴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너무 정보가 활발하기 때문에 1,000명이 그 정보를 봐요. 그러면 그런 톡이 10개라고 생각하면 10,000명이잖아요. 청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허그에서 지금 그 고분양가 관리를 해주잖아요. 아니 조합에서는 분양을 비싸게 하고 싶은데 서초 우성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강남권에 평당 6천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평당 4,200에 분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4,500 이하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후분양 얘기도 막 나오죠.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로또 아파트인 거죠. 로또 아파트. 당첨된 몇 억을 보장받는. 근데 이 로또 아파트에 탑승할 수 있는 청약 실수요자가 몇이나 되죠? 현금으로 잔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 분양분 세대수는 정말 적습니다. 아까 60점 넘는 가점이 없는 통장이면 당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꿈 깨셔야 돼요. 빨리 입주권을 사시거나 재개발이라도 사시거나 구축이라도 사는 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무주택인데 청약만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청약이 가능한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재건축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 가능성 있죠. 30년에서 40년 늘린다는 얘기가 있고 안전진단도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재건축 초과 환수제가 예외 없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집값을 올린 주범이 재건축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풀어줄 마음이 정부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힌트를 해야 되죠. 아까 정부가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청개구리처럼 초기 재건축 들어갈래 이러면 투자도 돼야 안 돼요. 투자로는 안 돼요. 그건 실거주로만. 자, 재개발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재건축을 규제하니까. 자, 재건축은요. 이제 강남권에 재건축을 사려면 15억에서 19억의 현찰이 필요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게 또 거래가 돼요. 여러분들만 19억이 통장에 없는 거예요. 집에 사설 금고 없으세요? 사설 금고? 한참 코스트코에 코스트코 양재점 비대 팔던 자리에 갑자기 금고 팔기 시작한 그 시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돈이 없었지만 그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자금을 집 금고에 계속 쌓아두신 거예요. 그게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재건축에 비해서 거래가 용이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이 설립되면 거래 금지입니다. 예외 조항이 있어요. 뭐 5년 보유하고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하고 이런 게 예외 조항이 아니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가장 문제인데 재개발은 유두리가 있어요. 이것도 도정법 개정에 따라서 내가 작년 10월 24일 이전에 샀냐 안 샀냐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1월 달 이후에 됐냐 안 됐냐 이거에 따라서 관리 처분 이후에도 한 번 더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이하죠. 한 번 더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살 수도 있고 일단 투자금이 재건축에 비해서 훨씬 가벼워요. 아무리 비싸봤자 7, 8억 그다음에 4, 5억 피가 그다음에 만만하면 3억 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너무 괜찮죠. 근데 새 아파트 주는 건 원리가 똑같잖아요. 지금은 사업성이 확보됐고 장이 좋기 때문에 재개발도 갈 거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재개발한 아파트가 입주를 막 하니까 그 물리고 고통받았던 10년의 세월은 다 머릿속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벌써 사람은 금방 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재개발이 이렇게 난리치는 거고 제가 올 초에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는 재개발의 해가 될 것이다. 서울의 재개발을 잡아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보유세 부담이 적습니다. 자, 재개발이라는 것들은요. 정말 낡은 빌라, 그다음에 빌라를 막 쪼개놔요. 구분 빌라를 이렇게. 그다음에 뚜껑이란 것도 있어서 무허가도 있어요. 대지 지분이 없고요. 건물만 있어요. 옛날에 뭐 수재문들한테 이주할 때 줬던 그런 이제 딱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다 집이 나와요. 잘 보고 사셔야 되지만 그러니까 얘가 제가 갖고 있는 은평구에 있는 그 16년도에 샀던 재개발 무허가는요 가격이 450만 원이에요. 권리가액이. 나머지가 다 피죠. 프리미엄. 그럼 제가 재산세를 얼마나 내겠어요? 내봤자. 근데 만약에 건물이 있는 걸 샀더라도 단독이 아니고 구분 빌라라든가 이런 재개발을 샀으면
재산세가 정말 안 나와요. 제가 올해 겪고 있어요. 작년에는 종부세도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도 많이 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재개발 입주권으로 많이 갈아탔어요. 그래서 올해는 별로, 그다음 분양권도 많고요. 포트폴리오 좀 갈아탔는데 갭 투자를 많이 했을 때는 재산세가 많이 나오더니 그렇게 갈아타고 나니 현저히 재산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유세가 뭐예요? 처음에 갖고 있을 때 재산세 내고요. 그다음에 그 종부세 내고, 그다음 나중에 저거 이제 올해 할 임대과세, 전월세, 임대과세 이제 시행되죠, 연말에. 거기 세 가지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모두가 다 좀 해방되는 그런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즈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산가들한테. 그다음 청약 실망자들이 유입되고 있어요. 새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했는데 신길 뉴타운 갔다가 청약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그냥 오나요? 부동산 한번 들어갔다 오죠. 실수요자니까. 그러면 거기 부동산 사장님 뭐라 그래? 아유, 세대 실거주 할 것 같은데 입주권은 어때? 입주권이 뭔데요? 아, 재개발 있잖아. 아우, 재개발 어려운데요? 아니야, 그렇지, 어렵지 않아. 그러면서 설명을 듣고 이것도 새 아파트를 받는 방법이란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자가 입주하고 싶어서 입주권을 많이 삽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저에게 오는 수강생들도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과 올해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 재건축을 살 때는 관리처분 인가가 앞뒤로 가까운 걸 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초기 재건축 같은 거는 정말 없어도 된다, 대출 없이 이런 것만. 아니면 한번 재건축은 그래도 입지라도 좋잖아요. 음마 아파트 같은 거. 근데 재개발은 한번 물리면 정말 답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 시세의 상승으로 이 재개발지의 사업성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평구도 이제 33평이 7억에서 8억입니다. 처음에 제가 16년대 구매할 때 은평구의 33평이 5억 정도 갈 거라고 예상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예상했던 계약가에 3억이 더 플러스가 되었어요. 시세 상승을 한 거죠. 자, 핵심지 거래 가능한 매물의 감소 현상, 그죠? 지금 현재 강남 말할 것도 없이 잠실, 마곡, 목동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는 건 아까 이유를 설명해드렸죠. 왜 매물이 없는지. 지금 매물이 없는 게 맞습니다. 가끔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속받아갖고 빨리 상속세 때문에 집을 처분해야 된다든가 이런 물건만, 아니면 이제 그 재개발지에 조금 나쁜 사장님들이 있어요. 원 조합원이 먼 거리에 살아. 거기 살 원주민이었는데 맡기고 먼 데로 이사 갔어. 그러면 동네 사정을 모르죠? 그러면 그때 그 사정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금매가 나와요. 그 사장님은 분위기 모르는데 작년보다 훨씬 비싸게 피를 쳐주거든? 그럼 그것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사장님을 믿으니까. 왜냐면 5년, 10년간 그 집에 전세 빼주고 넣고 보일러도 고장나면 멀리 사니까 다 대신 고쳐주고 얼마나 믿음이 서로 확고하겠습니까? 그런 금매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거를 매매를 하고 싶으면 지금 같은 핫한 시기에는 집도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사장님을 믿고 내가 물건이 나오면 얼마 쏠게요. 이렇게 확답을 딱 주셔야지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물건은 잘 나한테 오지 않아요. 평소대로 예약하고 집을 구경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한 달 전 일이에요. 한 달 전. 지금은 약간 머릿속에서 그 생각은 지우셔야 된다는 거. 근데 가끔 그렇게 눈먼 물건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집 있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 사고 싶은 집 그 라인 한동 등기부등본 되게 싸니까 전수조사 띄어요.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그 중에서 이제 외국 거주나 아니면 집주인 나이가 많거나 그런 동호수가 뽑히잖아요. 아니, 항상 머리를 써야지. 남들과 똑같아서 돈 벌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다음 비핵심지의 구축의 인기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극화죠. 부평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지금 고양시 같은 데서는 굉장히 지금의 이 상승기가 남의 얘기. 동탄2는 뜨거운데 동탄1 지금 죽으려고 해요. 그러면 병점은 멀쩡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양극화가 진짜 치솟고 있죠. 우리도 너무 13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비조정인 경기권의 재개발이 인기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안양, 그 다음에 광명 정말 뜨거웠고요. 처음에 수원이 먼저, 수원 뜨거웠고요. 그것이 이제 광명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안양으로 넘어오고 분양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흐름으로 움직였거든요. 한 3달에 걸쳐서. 지금은 이제 막 의정부까지도 재개발이 이제 투자자들이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재개발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경기도권에. 비조정이라서 아까 말한 그런 파리 대책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아요. 재당청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걸려있는 제약들이 약간 좀
여유로운 편이고요. 또 하나는 인근에 긴가민가 했었던 이 경기도의 아파트도 6억, 8억에 먹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화서 푸르지오. 그죠? 고분양이라고 했지만 완판 쳤죠. 그래서 팔다리고 뭐고 건선이고 난리 났었죠. 그 주에. 그다음 광명에 다시 재분양을 철산 푸르지오 7단지가 분양가를 공개하자 모델하우스를 지은 그 주부터 광명에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1구역, 2구역, 5구역, 4구역 이런 초기까지도 막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단숨에 이 한 달 반 정도 되는 그 시기 동안 광명의 입주권이 1억 2,500에서 스타트를 했으니까 지금 1억 8천, 2억 1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8천만 원 정도 단기 급등을 한 거예요. 왜? 미래 시세가 33평 광명 8억 정도 할 것 같으니까요. 철산 푸르지오도 그렇고요. 광명 역세권을 봐도 그렇게 지금 시세가 잡혀 있으니까요. 사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광명 이러다 10억 가겠네? 이런 희망이 있고요. 희망이 없더라도 8억을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럼 조합원 권리가에 프리미엄을 붙인 것보다 내가 나중에 미래에 받을 가격이 더 메리트가 있으면 되죠. 이러다가는 집을 못 사게 생겼거든.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1, 2억대의 소액 투자가 가능했던 이런 가능처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무섭고 뜨겁게 달아올라서 지금 피가 여기도 거의 2억 선에 왔다 갔다 하고요. 수원은 피 1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투가 초기 투자금이라고 하는데 1억대였던 것들이 지금 이제 2억 넘어가고 있어요. 안양이나 광명에 만약에 그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지금부터 부동산의 작업을 좀 하시고요. 인맥 좀 쌓으시고 그때 물건 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안양이나 광명을 들어가시면 내가 중도금 대출 나중에 나올 것인가, 지금 갖고 있는 보유 물건과 다 살펴보셔야 되고, 내가 이미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 청약 당첨된 사실이 있어서 재당첨 금지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 너무 따져볼 게 많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이제 지금 사는 분들은 피해 올라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냥 5천만 뛰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입주할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살 때 전세금을 뺀 금액이 지금 나의 초기 투자금이잖아요. 거기에 돈이 어떤 게 또 필요하죠? 나중에 이주비 대출이 나왔을 때 이주비 대출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의 차액 또 내 통장에 있어야 되는 돈이고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재개발은 살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요. 또 조합원 분양을 할 때 내가 10% 그 권리가를 감하고 10%를 내잖아요. 계약할 때 그 돈 정도만 있으시면 돼요. 계약을 하실 때 프리미엄에다가 추가 분담금을 다 더해서 그게 내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입주할 때 고민하시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재개발에 필요한 돈이다. 재개발은 일단 4시에 부동산님 여기 이 자리에서 강의하시거든요. 그 강의 들으시면 지금 말한 이런 내용들, 지금 표정이 안 좋아, 어두워,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공부를 좀 철저히 해야 돈을 버는 시장입니다. 작년까지 쉽게 돈을 벌었다면 지금은 돈이 많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가 힘든 시장이 되었습니다. 자, 학군이란 무엇일까요? 학군은 전통적인 학군이 있어서 이건 학원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학의 안전이에요. 초품화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학군이 자리 잡는 지역의 특징은요, 똑같습니다. 교육 의지가 일단 있어야 돼요. 엄마의 교육열. 그 다음에 좋은 학교는 있으면 좋고요. 생기기도 합니다. 중산층이 모여서 살게 되면. 마포 같은 데 초등학교가 좋아졌죠. 더 좋아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 경제력을 갖춘 중산층이 많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포를 정말 권하는 거예요. 거기는 미래 학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대부분의 그 거주민들이 서울 시내에 맞벌이 부부인데 다들 그 서울 시내에 있는 직장들은 월급 정말 많이 주는 거 혹시 아세요? 근데 학부모들이 80% 이상이 워킹맘이래요. 마포는. 그러면 부부 맞벌이로 이분들이 한 달에 1억 5천 이상 통장에 꽂힐걸요. 실수령액으로. 그럼 이거 저축만 해도 1년 모으면 얼마나 돈이 많이 쌓여요. 돈이 착착착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포의 그 아파트 값이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은 구매력이 있습니다. 자, 중대형 및 고급 주택이 많으면 좋고요. 인근에 특목고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특목고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대학 입시 잘 나옵니다. 학원가가 들어오기 좋은 입지거나 혹은 임대료가 비싸지 않은, 그래서 마포 밑에 보면 아파트 상가가 아닌 대흥역 주변에 지금 이게 학원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린 상가에. 이 원장님들 돈이 없어서 비싼 학원가 입점을 못 합니다. 학원 꼴랑 저녁에 4시간밖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현재 학군에서 만약에 아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나는
자식한테 집을 사주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긴 숨으로 자 이거예요. 물어봤을 때 자기 어디 살아? 엄마들이 항상 학기 초에 잠오회를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자 어디 사나 너무 궁금해. 그죠? 그때 이제 웃긴 얘기로 핸드백을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진품 내 거. 핸드백을 가방에 안고 있으면 저거 하나거나 빌려왔거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자 어쨌든 그런 곳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반드시 가능한 단지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목동, 김포동, 반포, 압구정동, 둔촌동, 고덕동, 잠실, 방이동, 분당, 평촌 이런 데 가능한데 구축도 오르긴 올라요. 오를 때 다 오르는데 신축이 2억 오르면 구축은 1억 올라요. 딱 절반만. 이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키는 다 맞추지만 가격 상승폭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와서 산다. 그럼 어떻게 사야 되죠? 다 사면 안 돼요. 선별해서 사야 돼요. 제초안을 피한 단지인가? 안전진단을 받고 조합 설립인가 전인가? 왜? 위에는 제초안을 피했으니까 사고 파는 게 용이하죠. 새 아파트가 될 거죠. 저거 새 아파트 받는 거잖아요. 서울에 새 아파트 많아요? 적습니다. 재건축 해준대요? 아니 기다리래요. 그죠? 그럼 새 아파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끝나면 없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알고 있어요. 지금은 입주도 많고 입주를 막 하고 있고 분양도 하고 있는데 저게 끝나면 이제 정말 끝인 거예요. 리모델링밖에 없는데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분이 증가를 많이 합니까? 3계층 끝. 일반 분양분이 안 나와요. 내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새 아파트에 살고 싶죠. 그러니까 제초안을 피한 단지는 점점 더 날아갈 겁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 안전진단을 받고 조합 설립 인가 전인 곳을 실거주로 길게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 조합 설립이 되면요 못 사고 팔아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야 돼요. 근데 얘는 사고 팔고는 가능하니까 여차했을 때 내가 팔 수는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출구도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출구도. 고용적률 아파트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분당 같은데 용적률 250% 이상인 곳. 재건축은 안 될 것 같고 재건축은 용적률이 150% 이하만 한 160% 서울은 한 180%까지 평당가가 3천 넘으면 이것도 공식이 많은데요. 오늘은 너무 세미나가 짧아서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고 근데 고용적률 아파트에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작년 세미나만 해도 제가 리모델링 안 된다고 말했을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 분양가가 올랐어요. 강남 지금 평당 1억. 리모델링 아파트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리모델링의 전제는 뭔가요? 평당 3천 이상 분양할 수 있을 것. 중대형 평수가 많을 것.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조건이 있어요. 지금은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어요. 1대1 재건축에서 열린 가능성 찾기. 지금 1대1 재건축이 된 곳은 그 이치원동의 첼리투스라고 하는 건데요. 첼리투스 같은 경우 추가 분담금 5억을 부담을 하고 전부 다 1대1로 재건축을 했죠.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대1 재건축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업성이 잘 나옵니다. 예전에도 한번 추진했던 것이고요. 근데 왜 음마는 다시 일반 재건축을 하려고 했을까요? 소형 평수가 있어요. 30평형. 걔가 약간 좀 손해봐요. 이런 조합원들의 이득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1대1 재건축 음마에서 기사 찾아보시면 그 수십 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로 제초안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미 다 조합해서 시뮬레이션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고용적률 아파트 중에서 리모델링 또는 1대1 재건축 이건 어디만 가능할까요? 좋은 동네. 좋은 동네에 대형 평수만 밀집한 단지 20평형 이런 거 없고 33평 이상인 단지 40평, 50평 많으면 좋고 이런 단지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작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이거 책에 없어요. 자, 이런 단지들이 인기가 있죠. 대치, 역삼, 도곡, 목동, 중계. 빨간 것은 지금 현재 학군이 좋아서 학원가가 정말 잘 돼 있는 곳이고요. 초록색은 학원가가 잘 돼 있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군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곳들이죠. 그 다음 경기도, 여기 이제 목동이 이런데요. 이건 좀 지나갈게요. 자, 경기도에서도 보면 이런 곳들이 학군이 이제 빨간 것은 학군이 좋아요. 분당, 순회, 평촌, 일산, 그다음에 영통 이런 데 그죠? 그다음 이런 데 학원가가 있고요. 초록색 분당 이매, 분대 구미, 동판교, 서판교는 학원가는 크지 않지만 애 키우고 살기 학업 성취도라든가 분위기 그 학구열이 좋다. 나머지 부천, 송도, 광교, 동탄, 유래 이런 데 신흥 신도시로서 기능을 하면서 엄마들이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니까 아파트 저런 대단지 들어가 사는 거예요. 동탄도 이미 학원가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학군 투자법. 16분밖에 안 남았네.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그다음 뉴타운이 형성되는 곳 중 사이즈가 큰 곳. 예를 들면 신길 뉴타운처럼 아현 뉴타운, 그다음에 강동의 그건 재건축이긴 하지만 고덕 상일동역처럼 사이즈가 커서 완전히 미니 신도시처럼 탈바꿈이 돼야 돼요. 쫙 아파트로. 이런 곳들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다음 서울과 인접한 신도시. 딱 서울과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서울과 딱 붙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서울과 딱 붙은 곳이 위례, 미사, 다산 올라가고 내려오면 옆으로 이제 가면 또 이렇게 서울과 붙어 있는 도시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광교는 왜 좋으냐면 일자리가 수원에 많아요. 화성시에. 영통이 아주 강한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영통이 집이 낡아가니까 영통 옆에 딱 붙어서 광교가 지금 가장 큰 그 동네에서 부자 동네가 되는 거예요. 제가 광교를 좋아해서 요즘 오해받는 게 광교 미는 여자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광교에는 집이 없어요. 거기는 제가 좋다고 해서 좋은 곳이 아니라 그냥 좋은 곳이에요. 도청이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 것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 가지 곳들은요,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오는 거예요. 인프라가 생기고 살기 좋아지면 여러분에게 돈 벌 기회는 날아갑니다. 살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 들어가야겠죠. 다산 신도시 같으면 올해 1월 허허 벌판에 올 겨울에 정말 추웠죠. 그래서 올 겨울에 1월에 다산 신도시를 같이 수강생들하고 갔어요. 이제 거기에 2개 단지가 입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썰렁하고 너무 춥고 날씨는 역 예정지까지도 걸어갔네. 이 기마개를 하고 추운데 그러니까 뭐 하나도 안 좋아 보이고 편의점이 있기를 뭐가 있어. 부동산만 있고 그럴 때가 좋은 거예요. 내가 신도시에 임장을 갔는데 편의점이 없어. 느낌이 딱 와야 돼요. 근데 그때 고려할 게 있죠. 서울과 딱 붙었거나 철도가 예상되어 있거나 일자리 가까운 곳이 아닌데 새 아파트만 막 지어주고 허업을 파는 곳은 그냥 전세 계약만 살기만 좋으니까 그건 새로 임대로. 아시겠죠? 요령이. 그러니까 부동산 별로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 기본만 숙지를 하시면 돈 버는 게 되게 쉬워요. 그냥 응용만 하면 되니까. 이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마곡지구. 지금 시작이에요. 마곡 이제 반도 안 들었어요. 반도. 마곡은 더 좋아질 거예요. 마곡 옆에 방화지구도 사실 괜찮아요. 초기긴 하지만 근데 방화지구를 들어갈 때는 대출로 들어가면 안 돼요. 되게 초기인 거 알죠? 재건축, 재개발이. 이런 거는 정말 용기 있는 분들, 나 이 돈 없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가실 거는 입지를 보면 입지는 정말 좋아요. 그지만 사업은 너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 근데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요거는 다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증권회사에 가면 투자 성향 조사해 주잖아요. 그죠? 안전성을 추구하느냐, 고위험군이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한교 테크노밸리. 저희 투자 세계에서는 테크노밸리를 TB라고 불러요. 테크노밸리. 점점 더 커지죠. 제2, 제3까지. 그다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여기도 굉장히 계획이 큽니다. 그래서 광명 역세권, 그다음에 광명 재개발, 재건축이 다 유망한 거예요. 자, 미래학군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이런 곳에 미래학군이 생겨요. 일단 뉴타운이 무조건 큰 곳. 왜 뉴타운이 왜 좋으냐? 전철 이미 있지. 학교 부지 이미 있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낡은 아파트만 부시고 새 아파트를 넣는 거예요. 근데 신도시는 전철 생기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됩니까? 특히나 강남을 통과하는 위신선도 아직도 안 해주잖아요. 그죠? 위신선 언제 할 거냐면 현대차 착공 들어가면 거기 이제 사업하라고 허가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GTX 더 수서에서 삼성까지 연장되는 거 발표되고 그러면 아마 그때쯤 해줄 거예요. 출퇴근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업권이 확보돼야 그때부터 땅을 파기 시작하거든요. 항상 전철을 먼저 일자리보다 놔주진 않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미래학군이 예상될 곳을 제가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영등포구를 가장 유망 지역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여기는 지금이라도 실거주로 가실 분들은 사셔도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자, 이거는 책에서 개발이 완료된 파란 곳은 이미 그냥 마음속에서 잊으세요. 그런데 개발이 진행 중인 곳, 노란 곳은 사도 되죠. 그 다음 이제 개발 예정지 초록색은 실거주여야 돼요. 실거주. 장기적인 입장에서. 목동 같은 경우도 정말 실거주를 20평형이 아니면 목동의 20평형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실거주를 동반해야 돼요. 내 자녀가 들어가 살거나 애 키우면서. 그때는 집이 오르고 내리고 그냥 상관없이 그냥 믿고 목동의 입지만 믿고 사시면 돼요. 왜? 목동에 새 아파트가 생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포의 집값이 목동의 배후를 받쳐주고요. 마포의 집값과 신길 뉴타운의 집값이 목동의 미래에 거기보다 훨씬 비쌀 거예요.
입지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다음 여의도보단 낮을 거고, 그죠? 이 서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값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목동을 투자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시기상조죠. 목동을 투자로 들어가려고 했으면 저희들처럼 2달 전에 목동에 20평형이 잔바닥이 5억 6천, 5억 7천, 5억 8천, 5억 9천의 물건들이 쭈르륵 계약이 되면서 그때가 잔바닥이었거든요. 그때 들어가셨으면 지금 이게 8억 2천에서 8억 3천이에요. 2달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약간 실거주가 아니면 조금 무리 될 수 있다. 근데 실거주를 동반하면서 내가 들어가 살 수, 난 지금 집 부천인데 목동 입성을 언젠가 하고 싶었다. 그런 분들은 지금도 사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들어가 살 거니까. 근데 목동도요, 지금은 학군 배정과 어디를 사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개발 계획이 나면 내가 그 단지에 사면 항상 안테나를 촉각을 세우시고요. 빨리 진행될 단지, 대지 지분이 많은 단지가 훨씬 유리합니다. 갈아타셔야 돼요. 1가구 1주택 같으면 비과세죠? 재건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딱딱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 전세로 들어앉으시고 애 학교 때문에 들어앉고 바로 대지 지분이 많은 단지로 갈아타야 돼요. 이거 이해하시나요? 자, 이번에 많이 오른 곳은 그냥 기억을 하시고요. 자금이 넉넉하신 분들은 이번에 많이 오른 곳, 개발 진행 중인 곳도 지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투자금이 엄청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염두해야 될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 신길 뉴타운이었다면 다음은 노량진입니다. 그죠? 흑성 뉴타운 남았고요. 이번이 반포 잠원동 개포동이었다면 다음은 어디입니까? 다음은 잠실과 대치동이죠. 대치동 우성, 성경, 미도, 은마, 우쌍쌍, 우성, 쌍용 이런데 다 항상 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다음 순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성동구 재정비 지역 이런 건 다음 순서가 이미 지금 진행 단계가 너무 낮아요. 자, 3번째 택지지구에서 학원가 예측하기. 아까 제가 미사, 동탄,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했다 그랬잖아요. 되게 간단한 일이에요. 처음에 가면 이렇게 지도에 상업지는 빨간색이고 아파트 이렇게 숫자로 번호만 써 있잖아요. 자,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중대형 평수가 많은 아파트들의 인근, 33평 이상인 단지, 40평이 막 있는 단지. 첫 번째 딱 동그라미. 그다음 거주민의 학력이 높거나 소득이 많아서 교육열이 있을 뜨거운 곳이니까 뭐예요? 서울의 주요 일자리와 가까운 신도시. 그죠? 아니면 화성시처럼 일자리 근처에 붙어있는 광교나 동탄 이런 식으로. 그다음 2번째, 숙박업이나 유흥업이 들어올 만한 중심 상업지구는 안 돼요. 조용한 주택에 근린 상가. 딱 보여요. 아파트 먼 한적한데 대형 아파트들이 많고 거기 근린 상가. 그게 학원가 자리예요. 그런 데는 신도시 상가는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데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처음에 공시는 안 나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많은 인근. 이게 그 신도시 지도를 보면 중학교, 초등학교 붙어 있는 곳 동그라미 일단 딱 치고 맨 마지막 중요한 것. 이게 지금 논란의 여진 많지만 우리는 그 지금 투자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돈 벌고 싶어서 왔으니까 영구 임대가 있으면 안 돼요. X. 그다음 장기 임대 쉬프트가 있는 단지도 일단은 투자로 X. 거기는 학군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신도시 투자 전법이다. 그러면 신도시도 굉장히 간단해요. 원리만 지키시면 돼요. 나는 신도시 투자를 초기에 한다. 그럼 무조건 어떻게 돼요? 당첨이 된다. 혹은 자녀 세대라도 한다. 혹은 피 주고 초반에 산다. 초피에 산다 그러죠? 이거는 지금은 안 돼요.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장이 돌아오면 분양권에게 접근해요. 무조건 당첨되는 것이 중요하고 초반에 사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 피가 계속 얹혀지거든요. 그때는 입지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나중에 올라타야 돼요. 미사 신도시에 올라타야 되면 지금 사서 장기로 봐야 되죠. 자, 분당을 생각해 봅시다. 분당의 가장 비싼 곳은 어디죠? 순회동, 정자동, 임해동. 분당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전에 야탑, 구미 이런 데도 분양할 때는 어땠을까요? 분양한 순서에 맞춰서 분양가가 정해졌을 거고 어디든지 분당에 당첨이 되면 다 밥 샀을 겁니다. 판교도 동판교의 제일 유명한 단지가 아니더라도 북쪽에 삼평동 같이 그런 데도 당첨됐으면 판교 당첨됐다고 밥을 10번은 샀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판교는 10년, 분당은 20년 됐잖아요. 이렇게 신도시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시세가 벌어져요. 입지에 따라서. 첫 번째, 교통이 편리한 곳, 전철역 인근이거나 광역버스 거점이거나. 2번째, 학군이 형성된 곳. 이 2가지의 신도시가 10년, 20년이 되면서 가격이 2억씩, 한 분당 같은 지역에서도 2억. 일산도 마찬가지예요. 오마 이런 데보다 다른 지역은 집값이 차이가 나죠. 이게 차이가 벌어져요. 그럼 내가 지금 미사 신도시를 이제 들어가서 올라탈 건데 이런 느낌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학원가가 생길 곳에 들어가서 장기적인 목적으로 사야 돼요. 아니면 역세권, 미사 역세권 근처에 공공이 풀릴 때 이제 또 그게 또 풀릴 거잖아요. 풀리기 전에 가격이 묶여 있으니까. 신도시도 이 요령만 익히시면 계속 적용하시면 돼요.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분양된 택지지구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밀집해 놓은 것이, 빨간색은 약간 부자 동네, 그래도 좀 부자가 될 곳, 평균 시세가 8억 33평 기준으로 8억 넘을 곳들이에요. 자, 이게 동탄에 이제 학원가인데 보세요. 이제 그 공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탄은 무조건 동탄 역세권이 좋습니다. 광비콤이라 해서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가 무조건 제일 좋고요. 요번에 분양하는 거 있죠, 또 그죠? 노르웨이 숲인가? 3억기 분양가가 쌉니다. 가점 60점 넘는 분들은 하세요. 아, 가점 60점 넘는 분이 없었죠, 오늘 이 현장에. 아, 안타깝다. 로또 분양인데 당첨되면 3억. 자, 그 다음에 우포환이라고 해서 이게 대장주예요. 여기가 시범단지인데 시범단지를 그림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분당 신도시와 되게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동탄 신도시가. 근데 분당보다 훨씬 잘 만들어진 도시예요. 왜냐면 도시 설계사들이 분당보다 나중에 설계했기 때문에 더 예쁘게 설계했겠죠. 딱 보면 정말 여기 보면 분당 중앙공원이 떠오르고, 저기는 서현동이네, 여기 정자동이네, 동탄역 근처는 정자동이고, 그 다음에 시범단지는 서현동 같고 순회동 같고. 그래서 항아리 상권이 자리 잡은 저쪽은 임대 단지가 없고 다 33평 이상인 단지였고요. 16년도 제가 지도를 봤을 때 근린 상가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 아파트들이 약간 학군이 형성되겠다라고 칼럼을 썼었는데 그 자리에 학원가가 진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신도시를 가시거나 공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공식에 맞춰서. 그러면 만약에 프리미엄이 사러 갔는데 비슷하다. 그럼 어딜 사야겠어요? 기왕이면 역 근처나 학원가가 생길 만한 근처에, 만약에 얼마 차이 안 나면 그런 걸 잡으면 나중에 더 많이 벌겠죠. 자, 미사는 지금 북쪽 미사는 입주를 했고요. 남쪽 미사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여기도 보면 B하고 C는 한강이 보여요. B는 대형 평수가 있는 푸르지오와 포스코 더샵이 있고요. 포스코 더샵에는 물놀이장도 있어요. 인기가 있고, D가 근린상가 지역인데 A 지역의 중심 상업지구로 빨간색 오피스텔 지금 막 분양하고 있는 그쪽이에요. 근데 여기는 중심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약간 비쌀 거란 말이에요. 임대료가 분양이 비쌌을 테니까. 근데 근린상가 D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프라자, 무슨 프라자, 8층, 6층짜리 높이로 학원 막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여기가 더 먼저 빨리 지어요. 항상 중심 상업지구보다. 신도시 계획할 때 항상 그렇거든요. 그럼 거기에 먼저 학원가가 생겨요. 근데 아래 F에도 있고 D에도 그런 시설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맨 밑에 F는 늦게 입주할 거니까 입주를 먼저 한 위에부터 생기겠구나. 그러면 D에 생기겠구나. 그러면 이 C하고 B 중에 어디가 더 유리할 것인가를 봤더니 C는 임대단지가 하나 껴 있었어요. 근데 B는 임대는 없어요. LH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두 개가 임대는 없어요. 실제로 B에 있는 학교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위례 신도시고요. 위례는 당연히 송파구가 가장 좋겠죠?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송파구가 가장 좋습니다. 자, 2018년,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2분 남았네. 하반기 부동산은 이렇게 갈 겁니다. 2018년에 거래량은 적어도, 그죠? 지금 거래량이 적죠? 매물이 없으니까. 핵심지에 매매가 조정은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작년 가을에 이미 한번 겪었어요. 지금도 무주택이신 분들은요, 사실 결정장애신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잘 못 사요. 제가 작년 여름부터 저희 수강생들과 함께 이미 많이 겪어본 일이에요. 정말 결정을 못해서 집이 계속 오르는 걸 봤고요. 내가 보고 있었던 것이 마포의 모 단지였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눈을 낮춰서 마포에 새를 살아도 나는 가재울이라도 빨리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은평구에 가서 녹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눈높이 맞춰서. 일단 사둬야 돼. 근데 뭐야, 나는 마포 보던 여잔데 이제 와서 녹번역하고 가재울에서 집을 사기에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와닿죠? 그러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상황이 바뀌었잖아. 징검다리라도 뭘 하나 사서 돈을 불려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보고만 있으면 그 집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거든요. 특히 좋은 지역은. 자, 헬리오 입주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헬리오의 실제로 입주 물량이 없어요. 제가 이거 봄부터 우리 수강생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전세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전세는 막 이 만세대가 전세를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입주민들이 그 입주권 분들이 대부분 옵션 하는 걸 보면은 이사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 수 있죠. 옵션을 끝내주겠어요.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제 입주권은 매매가 금지. 예외 조항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딱 입주할 때쯤 3주랍니다. 3주. 뭐 착공 3년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때 집을 못 사면 파는 사람도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분양권이 있어요. 헬리오에. 분양권을 팔 수 있으니까. 근데 헬리오 분양권을 한 10억 언더에 샀겠죠. 근데 그 당시에 10억 언더의 분양권을 산 사람들은 진짜 살고 싶어서 실거주로 샀을 거예요, 여기를. 그때 분위기 당시를 돌이켜 보면. 그럼 계약금 벌써 들어갔고. 그죠? 그 당시에 헬리오를 그 가격이 올라탔으면 나는 그냥 새 아파트 살고 싶으니까 산 거고. 근데 지금 헬리오 가격이 얼마? 16억에서 17억. 그러면 입주할 때는 잔금 대출 뭘로 쳐요? 분양한 가격으로 쳐요? 아니에요. KB 시세에 준해서 받아요. 그런데 헬리오는 예전에 분양한 단지이기 때문에 내가 무주택이거나 지금 현재 있던 주택을 처분하거나 현재 있는 주택의 주담대를 갚으면 60% 정도 육박하게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파리 대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가 분양권 굳이 지금 팔면 50% 양도세를 내요. 그러면 한 5억 벌었어. 그럼 양도세 내주면 내가 2억 받거든요. 그럼 이걸 2억을 팔고 갈아탈 물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 헬리오를 팔고 어디를 갈아탈 겁니까? 나 지금 헬리오 시티 있다 그러면 다들 어머 잘했다 이러는데 갑자기 헬리오를 팔고 2억을 딱 받는 순간 내가 2억 들고 성남 재개발도 못 사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를 악물고 버티고 싶을까요, 공시를? 아니면 이걸 콜라당 팔아먹을까요?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항상 역지사지로 그 사람 입장이라면 이걸 매도할 사람 입장에서 정말 입주가 되던지로 되기 때문에 전세 그 사람은요 그냥 내가 산 가격 정도의 6억 정도의 전세를 놔도 손해보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6개월 공실 각오하고 그냥 이자 내면 돼요. 이자만큼 대출 더 받으면 되잖아. 왜? 아파트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상승기에는 가능한 일이에요. 상승기니까 지금은. 근데 2020년이나 21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는 대출이 30% 40% 아까 그 파리 대책에 준하는 대출로 나와요. 그게 좀 달라진 점. 왕십리 자이 같은 데도 60% 대출 받아서 무탈이 갈아탔고요. 다산 신도시도 그랬어요. KB 시세로 받으면 내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전세값은 조정이 되지만 매매가 조정은 크게 그러니까 폭락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폭락은. 그 동남권의 집값을 모두 끌어내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일은 사실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연말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연말에 전월세 과세. 이제 연말부터 시행이 돼요. 옛날에 2천만 원 이하면 간주 임대료를 빼줬단 말이에요. 신고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는 물겠대요. 이게 의료보험하고 연관이 있고요. 내 보유세에 지금 재산세 사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재산세 그 몇백만 원 그냥 귀여워. 너무 좋아. 내가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만 봐도 뿌듯해. 그냥 고지서에 마포구, 고지서에 뭐 잠실, 송파구 써 있으면 기분이 그냥 좋았어요. 근데 전월세 과세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대요. 그럼 이제 안양이라든가 광명 같은 데 지정이 되면 약간 기회가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올해 1월 24일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에 10월 24일 이후에 많이 산 사람들 있어요, 광명에. 그런 사람들은 버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청산 대상자예요. 이분들 물건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그다음 1가구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매물이 지금 많은 지역은 매물 잠깁니다. 렌트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 아파트가 임대가 묶였는지 안 묶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한동, 그 광명의 하한동을 딱 조회를 해보면 그 재건축주죠. 임대가 엄청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매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매물이 없다. 그럼 거기서 맨날 기다려봐야 매물 나와 안 나와? 매물이 없죠. 그 다음 1가구 갈아타기성 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위에 거래량이 적다. 그 다음 서울 인접한 경기도는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동남권의 동탄에만 많은 것이 아니고요. 시흥, 백곶, 안산, 목감 이쪽에도 입주가 많고 송도에도 입주가 많습니다. 자, 입주 물량상 인서울은 23년에서 24년까지 사실 안정세로 예측됩니다. 경기도는 전세가 정말 안정이 될 거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변수는 전세가 안정되면 구매 심리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 없고 집이 막 구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요. 일단 경기도 같은 데는 이제 내가 조금 숨 트일 공간이 있잖아요. 한 2년 정도만 전세 더 살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뭐. 집 사는 거 골치 아프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경기도는 전세가 굉장히 안정화되면서 매매값도 안정화될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실질 금리가 예전 분들 아실 거예요. 한 6% 정도도 저희가 냈었어요. 그죠? 주택담보대출. 그 정도로 내가 실제로 지금 한 4%에서 3%, 3.5%에서 4% 내시잖아요. 이게 6%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마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변수 중에 하나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대부분의 중론이에요. 지금 정책이 나오는 것들이 저희도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는데 지금 계속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책이 자꾸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주지 않으면 답이 없고요. 일단 도심이 늙어갑니다. 대구, 부산이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구도심이 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서울이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서울의 구도심을 재생해주지 않고 뭐라고 있죠? 벽화를 그려주고, 그죠? 지역을 더 구획을 지정을 해서 재개발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해제를 더 장려하죠. 그리고 추가 구획은 지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이 거지지 않는 재개발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그 서울시의 입장은 추가 지정을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이 정치적인 이슈와 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마음이 없는 것은 저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청개구리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자, 이전에 우리가 16년도라든가 15년도에 이런 부동산 세미나를 왔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곳에 투자하라.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매매값은 의미가 없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잊으세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상승장 후반이고요. 전세가율이 낮은 곳이 좋은 동네입니다. 단 투자금이 많이 듭니다. 전세는 안정, 매매값은 치솟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아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세가율이 지금도 높은 곳은 아까 말한 투자 심리가 없기 때문에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매매값은 집이 안 올라. 아무도 안 사러 와. 제발 투자자라도 갭 투자자라도 왔으면 좋겠어. 이런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전에 높은 전세가율 이꼴 투자처였다는 것을 지금은 잊어라. 이곳은 인근에 새 아파트의 입주가 많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뒤에 내용은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유망처입니다. 이거 하나만 찍으세요. 이것만 사시면 됩니다. 신축이 2억 오르면 구축도 1억 오릅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강세인 지역은 구축도 메리트가 있지만 아주 서울 시내에 입지가 양호하지 않은 곳은 경기도의 이런 구축은 사실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못 팔 수 있어요. 우리가 출구 전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팔 수 있기 때문에 구축을 사셔도 좋지만 막 마포 인근의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저 신축이 2억 오를 때 약간 1억만 오르는 거에 대한 그 배 아픔만 견디시면 돼요. 오르긴 오른다는 거. 단 경기도의 구축은 좀 약간 고민하셔야 돼요. 못 팔 수 있어서 출구 전략 때문에. 요것만 기억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요 정도로 지금 이제 새로 이사갈 내 집 마련이나 투자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축입니까? 준신축입니까? 아니면 신축이 될 것입니까? 그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나의 보유 물건의 평균 연령을 항상 낮추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집이 많아 5개, 10개면 평균 연령을 항상 이거 아파트 고려장 하듯이 고려장 보내야 돼요. 이렇게 나이 많은 거는. 아니면 재건축이면 끌어안고 있고. 이 공식만 지키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요. 제가 2명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한 분만 예. 앞에 있는 분들만. 네네. 예. 통로가 막혀서 앞에 있는 분 한 분만 질문 받으라고 하거든요. 예, 어머니. 저기 네. 한강변에 있는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 아파트는 네.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은 지금 파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보유하십시오. 입주 때 파는 게 좋습니까? 입주 때 파실 기회가 한 번 있고요. 더 좋은 것은 8호선이 개통되면 파십시오. 지금 지구는 8호선과 멀어도 구리의 토평지구가 굉장히 가까워요. 예. 그래서 8호선 개통될 때 파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권 상태와 나중에 등기 후에 네. 그때 되면 이제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네. 등기 후에 파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파는 게 1가구 2주택이라면 지금 현재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것이 50% 유리합니다. 더 유리합니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다면.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산 신도시는 막대한 시세 차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 내셔도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그냥 과세 하셔도
지금부터 뭐 4억대 분양 받으셨어요? 4억 3천, 네, 4억 2천에? 4억, 4억. 6억까지 갈 거니까 그래도 네. 1억 5천, 1억 8천? 그죠? 그 정도는 양도세 내셔도 괜찮아요. 그게 어쨌든 지금 분양권 상태에 파는 게 좋다 이거죠? 1가구 2주택이면 그렇지만 등기치고 파셔도 사실 큰 상태가 없어요. 큰 5억씩 상태. 오른 건 아니잖아요. 양도세에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다시 한번 이주연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